남북 분단은 이 정말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첫째,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4개의 분단 국가가 있었는데 독일, 월남, 중국,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독일, 월남 다 통일이 됐고 중국은 자유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산 가족조차 상봉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정말 국가적인 수치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 손바닥만 한 한반도를 가지고 남북으로 분단된 경우는 지금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잃어버려 가지고 요서 고구려, 요서 백제, 요서 고조선을 잊어버려서 중국의 동북방 역사를 잃어버려 가지고 한반도 안으로 우리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고구려, 백제 다 중국 대륙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대륙이라고 하는 이 광활한 땅에서 이게 뭐 대륙하고 한반도하고 이렇게 쪼개진 경우는 있지만, 한반도라고 하는 이 좁은 땅을 두 동강이 내서 70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우리 역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수치고 조상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어린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반대하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학생들의 책임보다도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가르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족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만, 징기스칸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화살을 4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살을 5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묶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부러뜨리라고 그러니까 그 5개 화살을 묶어 놓으니까 부러뜨릴 수가 없죠. 그거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걸 부러뜨려 봐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그겁니다. 니들이 이 화살이 5개가 모이면 힘이 장사라도 그걸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씩 떨어져서 있을 때에는 힘이 약한 누구라도 부러뜨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죽은 뒤에라도 화합을 하고 화목을 해서 내 뜻을 이어가라. 그렇게 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통일을 반대하는 학생이 더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가까이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귤나무를, 똑같은 귤나무인데 남쪽에 심으면, 남방에 심으면 귤이 열리지만 북방에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조건이나 기후나 땅의 성질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사상에서 우리 민족들이 어떠한 통일을 했었고 또 그러한 통일에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역사상의 통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광복 70년 동안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산업화에 30년 세월을 보냈고 또 민주화에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은 행복합니까? 오늘날 한국인의 얼굴은 두 가지 모습이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 무역국가라든지 G20이라든지 이렇게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이혼율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이런 어두운 모습이 우리 한국인의 얼굴에 공존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한국인이 오늘날 이처럼 행복하지 않고 두 가지 얼굴이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습니다만 그 산업화와 민주화가 아직은 성숙한 단계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곡식이 제대로 익어야, 과일이 제대로 익어야 맛이 나는 것이지 아무리 아름다운 과일이라도 성숙하지 않으면 제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분열과 분단입니다. 동서분열, 남북분단,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익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어떤 모순, 또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불화에서 오는 그런 행복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인을 불행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부자가 땅값이 오르고 빌딩이 몇 채 되고, 그런데 가정이 불화하고 또 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세상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부자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대 한국인이 풀어야 할 숙제, 오늘날 한국인에 던져진 화두, 그것은
성숙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과 화합. 성숙과 화합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숙제고 과제고 화두인 것입니다. 율곡 선생께서 시무라는 말을 하셨어요. 때시 힘쓸무, 그 시대마다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귀지시요 사요무실이라, 정치는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은 실상을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과 화합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성숙이란 말은 가령 자연에 추나추동이 있고 인간에는 유청장노가 있습니다. 유청장노라는 말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자연의 춘, 하, 추, 동처럼 인간도 유청장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봄에 태어나서 여름이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열매를 겨울에는 저장을 했다가 내년 봄에 거기에서 또 새싹이 터가지고 새싹이 움터서 또 새롭게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화 시대는 성장기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기를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업화 하는데 3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금방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가을이 돼야 곡식이 익고 과일이 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국의 상황을 성장에서 성숙으로 가는 그런 과정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보지, 낙관적으로 보지, 비관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가령 가격과 가치가 있는데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아마 가치보다도 가격을 중시할 겁니다. 자동차를 타면 이 값이 얼마나 가냐, 집에 살면 이 값이 얼마짜리냐, 옷을 입으면 이 값이 얼마짜리냐. 그런데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가격보다도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외형은 눈에 보이는 가치고 삶의 내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장 시대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과학기술을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기 때문에 인문학을 중시하는 겁니다.
인문학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성장 시대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인문학을 향해서 가는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경제로 말하더라도 성장 시대의 경제는 아무래도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경제가 되려면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시대에는 소유 경영, 경영자가 자기가 뭘 전부 소유를 하려고 하고 경쟁도 자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경제가 되려면 사실은 공정 경쟁을 해야 돼요.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유 경쟁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100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100m 뒤에서 출발하고 이런 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 소유의 경영과 자유 경쟁 이런 성장 시대의 경제관념에서 우리가 경제를 소유보다는 공생 공존을 위한 경제 발전, 또 공정한 경쟁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갈 것으로 봅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시대의 교육은 도구 교육이 위주입니다. 도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국영수가 교육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 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경쟁하고 수학을 잘해서 이문을 남기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도구 교육에서 도리 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인간이 뭐냐?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다시 뜨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성장 단계에서 성숙으로 가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성장 시대의 의식을 성숙 시대의 의식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데 인성교육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진정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도 나도 뭐 인성의 성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성교육 교사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은 화합. 우리가 이 화합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합니다만 화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화할 화, 한 가지 동.
일반적으로 화와 동이 같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질, 같은 요소를 합쳐서 조화를 이룰 때 그거를 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입니다. 성격이 같은 거. 이것은 그것이 합쳐지면 그건 동이지 화가 아니라 이 말이야. 화는 뭐냐? 서로 모순되는 양자가 합했을 때 그걸 화라고 하는 거야. 양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지 양이 조화를 이룬다, 음이 조화를 이룬다 우리가 이런 말 안 하잖아. 근데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성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거야. 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통일을 이룰 때 그것을 화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성의 통일이 화합입니다. 이 화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전국 시대에 정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화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화음. 그러니까 어느 악기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 악기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하면 그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걸 화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영이는 화갱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저게 국갱자입니다. 밥 먹을 때 먹는 국갱자라 이 말이야. 이 화갱을 가지고 화합에 대해서, 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화갱이란 뭐냐?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오미를 잘 조화해서 국을 끓여야 맛이 난다 이거야. 오미는 뭡니까? 시고, 짜고, 매우고, 달고, 쓴 거. 이게 오미야. 설탕이 달다고 해서 설탕만 치면 이건 동이지 화가 아니야. 그렇죠? 같은 성질끼리 모아놓는 것은 이건 화가 아니야. 시고 짜고 매우고 달고 쓴 이 각기 다른 성질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다양성이 통일을 이룰 때 이것을 화라 그런단 말이야. 이게 화합이야. 이 서로 각기 다른 맛이 모여서 맛을 내는 게 그게 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이 다양성이 서로 만나질 못하고 있잖아. 같은 성질끼리만 서로 모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야. 화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한 단계 성숙한 시대로 가려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다릅니다. 분명히. 성격도 다르고 뭐 달라요. 그렇지만 이 다른 세력이 만나야 된다 이거야. 이게 화합이고 이게 선진화다 이 말이야. 그 안영이 화갱을 설명하면서 제기 불급하고 이설기과라 건널제 극이 안입을 미칠급 서이 쏟을설 극이 지날과 그 불급한 거, 모자라는 거, 미치지 못하는 거를 이루어준다, 이거 보완해준다 이 말이야. 부족한 것은 보충해주고, 여기 지나친 것, 너무 지나친 것은 빼준다는 거야, 설자는. 그러니까 이 8자가 화합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보태고 너무 지나친 것은 빼고 여기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층과 세대와 지역 간이 서로 대립하고 동서가 대립하고
남북이 대립했는데 이제 성숙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통일로 가야 된다. 화합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한 동포가 만나는 통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북한이 분단된 것은 부모, 형제, 처자가 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0년 동안 서로 자유왕래는 그만두고 이산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살펴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는 주로 강경 정책이 위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관용과 포용,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이 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그 반공을 국시로 하고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대화의 길이 막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맹렬하다, 무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이와 정반대로 관용과 포용 정책을 썼다 이거야. 우리가 그래도 한 민족인데 지금 우리가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경일변도로 나가가지고 대화의 길이 막혀도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나 너무 관용과 포용 정책으로 나가면 말이죠,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쪽에서 너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통일의 바람직한 방법론으로서는 이 관대함과 맹렬함, 강경정책과 포용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대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형님의 입장에서 웬만하면 포용을 하고 가야죠. 그러나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햇볕 정책 할 때는 이런 매서운 맛을 한 번도 안 보여주잖아. 또 강경일변도로 나갈 때에는 너무 관용과 포용 정신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관맹상제 정책을 써야 된다. 제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저걸 보완하고 저거 부족하면 이걸로 보완하고. 그런데 대북 정책은 대정부 정책과 대민간 정책을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대정부 정책은 관맹상제 정책이 좋습니다만 대민간 정책은 저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하은주 시대가 있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를 건국한 임금이 탕임금입니다. 탕임금이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탕임금이 민심을 얻게 된 것은 하루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어느 농부가 사냥을 하는데 말이죠. 그물을 쳐놓고 짐승을 사냥하는데 그 사방을 다 막아놓고 사냥을 하는 거야, 그물을. 그러니까 탕임금이 그걸 보고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지만 출로가 없이 말이야. 내 구퉁이를 다 막아놓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새 구퉁이는 터주고 한 귀퉁이만 막아놓고 그래서 뭐 도망가는 놈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그 동물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것이지 그건 너무 잔인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이 탕임금한테로 전부 민심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저런 동물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백성이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민심을 얻어서 은나라를 세우는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나라는 이제 문왕무왕이 주나라를 세웠는데 거기도 그 주나라가 나라를 건국하게 된 아주 그 중요한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참호를 이렇게 파다가 거기에서 시신이 한 그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임자 없는 주인 없는 시신이니까 그냥 내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그 무왕이 옆을 지나가다가 마침 그걸 보고 그 주인 없는 해골이지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도 저게 다 사람의 유골 아니냐? 새 옷을 한 벌 사다가 잘 장례를 치러가지고 묻어주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야. 그 뒤로부터 민심이 전부 주나라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준 거죠, 백성들에게. 주나라 무왕은 저렇게 해골도 죽은 사람도 저렇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 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포용해서 정말 같이 가려면 이런 감동적인 이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한 정부 정책과 대북한 민간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성숙한 사회, 우리가 내부적으로 화합하는 이런 사회, 이것이 그래서 학생이 대한민국의 학교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교수가 대한민국의 대학에 가서 가르치고 싶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가서 기업을 하고 싶다. 장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장사를 하고 싶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도 당연히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고 장사하고 기업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통일의 목표라고 할까, 모델이라고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상의 통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삼국 통일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고려시대의 후삼국 통일, 왕건의 그 신라의 삼국 통일, 그리고 고구려 때에는 이 삼한은 통일이 안 됐습니다만 부여와 한사군을 통일한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강개토 대왕 때에는 이 중국의 한사군을 전부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통일했거든요. 그리고 부여를 고구려가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신라는 통일이 안 됐지만 고구려 때 부여와 한사군을 통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 통일, 그동안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잃어버리고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고조선을 신화로 취급하고 고조선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제가 사고전서나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볼 때 고조선이야말로 동북방에 있는 동이의 강역을 통일하고 동북방에 있는 동이 이 9개 민족을 통일한 위대한 통일국가였습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왕건의 아버지 왕융이 궁예에게 이렇게 건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과 숙신과 삼한을 통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송악에다가 성을 쌓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 때 이 왕융의 의식에는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삼한과 저 동북에 있는 숙신 지역과 또 고조선 지역을 통일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숙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말갈, 여진, 이게 다 숙신 계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고조선은 중심지가 하북성 동쪽에 있었습니다.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나라가 산서성과 하북성 동남쪽을 중심으로 이천리가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동쪽은 당연히 하북성 동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숙신, 삼한, 이것이 동이의 옛 강토였던 겁니다. 근데 이 동이의 강토를 통일한 나라가 고조선이야. 그러면 그게 통일한 나라가 고조선이다. 그 조선과 숙신과 삼한을 통일한 게 고조선이다. 이걸 뭘로 증명하느냐? 산해경에 보면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조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발해의 모퉁이란 말은 발해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산해관이 있는 진왕도시 노룡현 이 지역이 고조선 지역입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거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왕도시 노룡현 사교전서에 의하면 여기가 지금 발해인데 발해만이라는 말이지. 이 지역에 조선이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조선의 중심지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경 옆에 조하가 있는데 무경초묘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이 조하가 조선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조선의 수도가 있었으니까 그 옆을 흐르는 강이 조선하였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조선의 수도가 있었으니까 태평 환우기에 의하면 여기에 조선 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기록한 말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1000년, 1500년 전에 쓴 책에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조선의 수도가 여기 있었다면 그 서쪽 강역의 끝은 어디냐? 이게 북경 동남쪽에 수성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낙랑군 중에 25개 현 중에 하나가 수성현이 있는데 그 수성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출발점이 수성현이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저 북경 동남쪽까지 갔고 동쪽으로는 요녕성 한반도를 아우르는 이런 거대한 통일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후한서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하는 이 후한서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랑캐이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사전에도 오랑캐이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자는 동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저야라 그랬잖아요. 뿌리저자입니다. 동아시아 인류의 역사 문화의 뿌리가 근저라고 할 때 이자를 쓰지 않습니까? 저야라. 그리고 이 동이들은 거기가 군자의 나라라 이거야. 근데 이 동이족들이 9개 종족이 있는데 현이, 우이, 광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국가였느냐 하면 공자가 그 구이가 사는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거든. 이게 후한서의 동이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뒤에다가 노를 붙이면서 이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조선이 말이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고조선입니다. 그 나라의 풍속이 그 고을에 가면 이 음행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 음무, 네? 도둑이 없어. 문불야경이라 대문을 열어놓고 밤에도 닫지 않고 살았던 사회가 고조선 사회. 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잖아. 후한서 동이열전에 조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문불야경이라 대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는 이게 대동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가 연인 위만, 연나라 사람, 이 중국 한족 연나라 사람 위만이가 조선에 오면서부터 그 풍속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 풍속이 잡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뒤에 더 상승된 게 아니라 그 흐린 물이 들어와서 탁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죠. 중국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군조선은 어떤 나라냐? 아까 여기에 이야기한 이 구이 9개 종족, 9개 민족이 모여서 임금으로 추대한 군이 단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압록강변에 무슨 저 변두리에 조그만한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이 동북방에 동아시아의 구이들이 모여서 세운 이 나라가 고조선이야. 단군조선이야. 구이들을 통일한 이 나라가 고조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북방의 넓은 조선 숙신 삼한을 다 거느렸던 거 아닙니까? 중국 자료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시라, 고려,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이 구이족들이
통일해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다.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도 단군 고기를 인용해가지고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번에 국사 교과서 개편을 하면서 이제 대표 지필자가 이번에 고대사 대표 지필자가 신라 통일을 잘 조명해 가지고 그것을 남북 통일의 교훈으로 삼겠다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걸 봤습니다만, 조선 왕조 때까지만 해도 신라의 통일을 바람직한 통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시대에 서거정이라는 학자가 왕명을 받아가지고 삼국사 절효라는 책을 편찬했어요. 서거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시를 썼는데 삼한공전 일상침 이 삼한이 서로 전쟁하면서 침략을 하니까 백만 창생이 이육침이라, 이 백만 창생들이 모두 도탄에 빠져 있구나. 낮에 언지 순치세 신라와 백제가 어찌 입술과 이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가. 입술과 이빨의 관계 아닙니까? 순망치하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싫은 거 아닙니까? 신라와 백제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당 자유 방휼심이라, 수나라와 당나라는 방휼이란 말은 도요새와 이 조개, 그 방휼 상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부질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그 조개가 이제 강가에 나와서 햇볕을 쬐니까 그때 도요새가 탁 찍었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조개가 하는 말에 딱 물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네가 여러 날 굶으면은 너도 죽지 않겠냐. 먹지도 못하고 입을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도요새가 오늘도 비가 안 오고 내일도 비가 안 오고 계속 비가 안 오면은 너는 말라 죽을 거 아니냐. 에? 둘이 서로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이익을 보는 건 누가 봅니까? 어부가 가서 도요새와 조개를 두 마리를 다 잡는 거 아니야. 그게 어부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가 싸우면 그 어부지리는 누가 챙기느냐? 당나라가 어부지리를 챙긴다 이거지. 강산 점점 불지어, 강산은 말이 없는데 편간 영역 유가심이라, 역사의 기록에는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났지만 다 알 수 있다 이거야. 반시 영웅 반흉역, 반은 영웅이지만 반은 흉악한 역정놈들이라 이거야. 김유신, 김춘추, 뭐 한반도라도 통일을 했으니까 영웅은 영웅이지. 그러나 반은 역적이요. 반시 영웅 반흉역이라 이 말이야. 공령후인 최점금이라, 뒤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옷깃을 적시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삼국 통일을 남북 통일의 모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통일을 우리 한민족 통일의 모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여의 정림사지의 5층 석탑이 있잖아요. 백제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으면 거기에 신라평 백제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신라가 백제를 평정한 비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나당평 백제비가 있어야지. 신라와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한 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거기에 무슨 비가 있습니까? 대당평 백제비가 있잖아. 위대한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했다 이거야. 에? 나당 신라는 거기에 들어가지, 이름도 들어가질 않았어. 신라가 백제를 통일했다면 왜 그것을 깨버리지 못하고 13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그게 거기에 있느냐 이거야. 에? 이런 통일을 우리가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통일이 성공한 이후에 그 수습을 하는 것이 또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70년을 서로 분단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통일을 한 뒤에 얼마나 우리가 통일 국가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통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명한 통일들이 많아.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단명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수나라는 유진 남북조 시대, 남북조를 다 통일했습니다. 수나라가. 그런데 불과 38년 만에 멸망했거든요. 진시황은 그 전국 시대에 그야말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게 진시황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 후 14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런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아까운 생명을 잊어버렸습니까? 근데 14년 만에 망하고 38년 만에 망하면 거기에 우리가 바친 성과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수나라가 그렇게 쉽게 멸망한 것은 통일의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조시 중원이 혼란이 돼서 분열이 돼서 그거를 통일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민족인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욕을 부려서 망한 겁니다. 고구려를 3번에 걸쳐서 정벌을 했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국력이 쇠진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욕은 금물이죠. 진시황은 왜 14년 만에 망했느냐? 이 이웃 나라를 통일하고 할 때에는 무력으로, 힘으로, 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6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로 통일했으니까 자기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이런 정책을 썼어야 되는 거지. 또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그 분열됐을 때보다
통일된 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사람들이 통일 왕조를 좋아할 게 없죠. 그런데 진시황은 아방궁을 지었잖아요.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통일이 되면 더 이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만리장성 쌓으러 보내고 아방궁 토목공사 하는데 동원하고 뭐 진시황 왕릉 만드는데 동원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힘으로 법으로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수습이 잘못돼서 진나라는 14년 만에 멸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조선을 통일의 모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역사상에서 이 민족을 통일하고 강토를 통일한 다음에 민족이 융합을 이루어 가지고 2000년 동안을 평화롭게 산 왕조가 고조선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건국 이념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홍익민족 이화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넘어서 인류의 번영, 국가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위대한 이념이 있기 때문에 민족은 자연히 융화가 되는 것이죠. 융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조선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성숙한 사회고 화합한 사회였습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두 글자로 표현해서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 그러니까 고조선이 대동사회를 구현했다. 그래서 동방의 군자국으로 칭송을 받았고 공자가 가서 야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 논어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후한서 동의전에 나온 밤이면 대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것은 어떤 사회가 돼야 그렇습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사회가 돼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웃을 믿고 이웃이 나를 믿고 이게 신뢰, 성숙한 사회로 가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이 대동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그 이룩했던 그 성숙하고 화합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그것을 한번 기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기 예운편의 대동사회. 이게 예기 예운편에 있는 내용인데 대동사회가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거냐를 설명한 겁니다. 대도지 행야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도, 큰 도가 행해지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에서는 천하이공이라 천하를 공유물로 생각한다. 천문이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천하이공. 천하유공이라는 말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뭐 대통령,
그 시민,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공간과 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천하를 공유, 공생, 공존의 천하로 생각한다 이 말. 그게 천하 유공정신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시대에는 선현여름이라 현명한 사람을 선발하고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준다. 이 잔꾀 부리는 소도가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저 아래 바닥에서 비천하게 살고 무능한 사람이 뒷문으로 해가지고 전부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있거든. 이건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을 선발하고 유능한 사람을 자리를 준다. 강신수목이라.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그리고 화목입니다.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신뢰하는 사회가 성립이 안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화목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강론하고 화목을 실천한다. 수든 닦는다, 수행한다. 화목을 실천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불독, 실기친기친 불독 자기자라. 사람들이 유독 그 자기 가까운 사람만 친절하지 않냐고, 유독 그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 않는다.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같이 사랑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내 친척, 내 가까운 사람만 친애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같이 친애한다. 사, 노유, 소종, 장유, 소용, 유유, 소장, 환과 고독, 폐질자, 계유, 소양. 노인은 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이 젊은 사람들, 장년층은 어디 자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다 쓸 데가 있어가지고 각자 적세적소에 적용이 되고, 어린이들은 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호라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폐는 장애 있는 사람을 말하는, 질은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잘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 남유분여육이라. 남자는 분이란 말은 직분, 직장과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자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돌아간다는 말은 짝이 있다. 여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높고, 네? 저출산, 이건 왜냐하면 취직하고 결혼해봐야 뭐 장래가 보장이 안 되고 꿈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남자는 직분이 있고 여성은 짝이 있다. 화, 오기, 기여, 지하, 불필, 장어기요. 재화는, 재물은, 그것이 땅에 버려지는 것은 싫어해. 막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그걸 너무 낭비하고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필, 장어기요. 그 재물을 갖다가 자기가 꼭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야. 역, 오기, 불출어, 시냐, 불필, 육이라. 힘은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굳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남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은 남보다 앞장서서 한다 이거야.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니까 봉사, 희생 이런 것은 남보다 앞장서서 하지만,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피를 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 뭐 보답을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불필요해지는 자기를 위해서 일부러 봉사하는 게 아니야. 시골로 그러기 때문에 모패이 불응하고 음모는 갇혀서 일어나지 않고 음모를 쓸 필요가 없잖아.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뭐하러 음모를 합니까? 음모는 갇혀서 일어나지 않고 도전난적이 부작이라 도둑질하고 혼란을 일으킨 역적질하는 이런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필요가 없는 거지. 고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호의 불명. 아까 고조선이 문 열어놓고 잠깐 이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믿고 서로 같이 공유하고 이런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론 아닙니까? 뭐 밖으로 외출할 때 대문 걸어 잠그고 나갈 필요가 없어. 대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아. 시위 대동이라 이것을 대동사회라고. 고조선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또 이런 고조선 사회가 이룩했던 성숙한 사회, 화합한 사회, 이런 사회를 오늘의 한국이 이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미 그렇게 했고 우리 피에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한강의 기적,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한 산업화 민주화, 이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렇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조선하의 기적을 이룩했던 민족이란 말이야. 우리는 백두산의 기적이 아니라 갈석산의 기적을 일으켰던 민족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때? 고조선 시대. 사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 시대는 종식이 됐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반도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도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종식이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 단계만 올라서면 거기에 가는 겁니다. 고려사를 보니까 고려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평양이나 저 개성의 송도나 이런 데도 다 터가 좋지만 이 한국의 이 서울 터가, 한양 터가 이게 5덕을 갖춘 땅이다. 고려사에 그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한강 북쪽에 이 터가 천하의 대명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사해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온다. 이게 고려사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30년 산업화를 했고 30년 민주화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화합을 해가지고 성숙하면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대동사회, 이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지고 30년 뒤에는 대동사회를, 고조선 시대에 이룩했던 대동사회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모두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